안녕하세요. 모모딥 시즌2 파이토치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강의 제목은 팁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강의를 들어오시면서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마인더라고 되어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리고 optimization 그리고 overfitting and regularization 같은 것들이 다루어져 있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은 김성윤 교수님의 강의를 모모딥 시즌 1 강의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론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파이토치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면 오늘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먼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대해서 다뤄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ikelihood 한국말로 가능도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도라고 번역하고요. 그래서 최대 우도 추정, 최대 가능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ikelihood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likelihood가 뭔지, 그래서 likelihood esti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는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먼저 여러분이 압정이 있다고 쳐보죠. 압정이 어떻게 생겼죠? 다음과 같이 생긴 압정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압정 있죠? 압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압정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그러면 던졌을 때 땅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요. 이 납작한 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클래스 1, 그리고 이외의 경우 클래스 2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압정을 던졌을 때 지금 이 압정이 바닥으로 떨어질지, 그러니까 납작한 면이 바닥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클래스 2가 될지 궁금한 거예요. 확률을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압정이 떨어지는 확률 분포는 있겠죠. 어디로 떨어질지에 대한 확률 분포는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하도록 해보고 싶은 것이죠. 자, 보시면 그러면 지금은 예측해야 되는 값이 두 가지죠. 자, 클래스 1과 클래스 2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항 분포죠. 베르누이 분포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0과 1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를 여러 번 하면 바이노미얼이 되죠.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럼 실제 압정을 구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압정을 구해서 던져봅니다. 그래서 던져보죠. 예를 들어서 100번을 던졌을 때 이렇게 클래스 1이 100번을 던졌을 때 클래스 1이 나올 횟수가 27번이라고 쳐보죠. 요 길이에 따라서 충분히 그 K는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우리는 아까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 걸 알아냈어요. 그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이 100이었고요. k는 27이라는 observation, 관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을 넣어보는 거죠.
여기가 100이고 얘가 27인 그리고 세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바로 세타인 거죠. 합정의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 뉴럴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지금은 단순히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베르누리 또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결정하는 세타 값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가우시안, 연속적이고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세타는 뮤와 시그마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 공식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세타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세타가 얼마일 때 이 100과 n이 100이고 k가 27일 때의 값을 계산해 보면 f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타에 따라서 어떤 함수, 세타의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 수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가 되고 어떤 값이 되는데 자, 이 값이 바로 likelihoo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ikelihood가 maximize 되는 곳을 찾는 거죠. 즉 세타가 1위로 갔다 2위로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타를 찾아보면은 요 y값이 최대가 되는 어떤 지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y값이 이렇게 최대가 되는 어떤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냈죠. 그랬더니 요 세타는 0.27이더라 라는 거죠. 즉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관찰한 observation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세타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확률 분포 함수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데이터, observation이 정말 잘 관측이 됐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면 observation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확률 분포 함수의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지점을 어떻게 찾죠? 바로 그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점에서 시작을 한다. 이 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기울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내가 현재 있다라고 하면 기울기는 이렇게 되므로 나는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likelihood이기 때문에 최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래서 gradient ascent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gradient ascent를 수행한 것이고 최대를 찾는 것과 최소를 찾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반대로 수행해주면 gradient descent가 되겠죠. 그래서 gradient descent가 되고요. 그 수식은 세타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나요?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준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로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 손실 함수의 값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손실 함수의 값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러닝 레이트를 곱한 것을 이 기존 세타에서 빼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타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지점 최대가 되는 로컬 여기서는 맥시마고요.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일 때는 로컬 미니마를 찾도록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최적화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손실값을 미니마이즈 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티브 값,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통해서 우리는 likelihood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likelihood를 추정하거나 최소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같은 경우에는 숙명적으로 오버피팅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이 오버피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버피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가지 아까와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순한 문제였지만 예를 들어 2D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치면 O와 X를 가르는 선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O와 X를 가르는 선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원래 분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우시안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형태의 가우시안이 존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우시안이 아닐 수도 있죠. 이런 확률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운더리는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게 베스트일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데이터의 수집이 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치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훈련한다면 maximum likely estimation을 통해서 얻으면 이런 식으로 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과도하게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선 디시전 바운더리 경계선이 아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과도하게 피팅되어 버린 케이스를 상황을 우리는 오버피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확률 분포 함수를 찾다 보니까 당연히 오버피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버피팅을 어떻게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오버피팅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서
실제 훈련 후에 해당 훈련이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집한 옵저베이션이 전체에 대해서 이 전체가 옵저베이션이라고 쳤을 때 이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특정 비율대로 트레이닝 셋 그리고 테스트 셋 한 발 더 나아가 디벨롭먼트 셋을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은 보통 0.8 정도 쓰게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2 정도. 그리고 디벨롭 셋 같은 경우에는 0. 사용을 애초에 만들지 않거나 0.1 정도 만들게 됩니다. 이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죠. 트레이닝 셋과 구성이 비슷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분포에서 샘플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 과도하게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과도하게 우리의 모델이 학습이 되어버리면 훈련이 되어버리면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해당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을 통해서 우리는 오버피팅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디벨롭먼트 셋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아가서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과적합이 오버피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훈련한다고 했을 때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 검증을 하여 테스트 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그 작업을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 오버피팅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디벨롭먼트 셋 또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테스트 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을 그냥 동일하게 하나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0.8의 트레이닝 셋과 80%의 트레이닝 셋과 20%의 테스트 셋이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사용해서 보통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까 이전까지의 강의에서 보았듯이 폭이 갈수록 트레이닝 로스가 쭉 떨어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계속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수렴을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트레이닝 셋에 대한 손실값이 되겠죠. 우리는 맥시멈 라이크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 트레이닝 셋, 훈련 셋에 대해서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확률 분포 함수의 파라미터를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로스 값은 쭉 떨어질 겁니다. 로스 값을 최소로 하도록 하는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우리는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밸리데이션 셋이 있다면 밸리데이션 셋의 로스를 찍어보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밸리데이션 로스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트레이닝 로스는 계속해서 떨어져서 두 로스 간의 거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오버피팅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또는 테스트 셋을 통해서 현재 모델이 얼마나 오버피팅이 되겠는가 아니면 얼마나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한 밸리데이션 로스가 너무나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훈련을 중단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훈련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밸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작은 지점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는 여기서 에포크, 이 에포크에서의 모델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방법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겠죠, 첫 번째. 왜냐하면 데이터를 적게 모을수록 실제 분포에서 편향된 어떤 데이터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실제 분포에 가까운 어떤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처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처란 어떤 데이터, 어떤 분포를 잘 설명하는 특징을 얘기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예로 들면 친구의 얼굴을 설명할 때 그 친구는 얼굴이 갸름하고, 그 친구는 안경을 썼고, 그 친구는 코가 오똑해, 그 친구는 주걱턱이야, 그 친구는 이빨이 덧니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피처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피처의 숫자를 줄이게 되면은 좀 더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arly stopping, 중간에 validation loss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때, 낮아지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네,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에 한해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줄임으로 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는 양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웨이트 디케이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 파라미터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이것도 딥러닝에 한해서 사용되는 얘기인데, 드랍아웃이라는 것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를 아주 잘 설명하는 확률 분포 함수의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쓸데없이 잘 설명하는 것까지는 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할 때 과정은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가 1D 벡터고 하나의 샘플은 1D 벡터고 그리고 10개의 피처가 있다. 그러면은 10차원의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5가지의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5개의 유닛을 가진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면 훈련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훈련을 했을 때 오버피팅이 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이즈를 늘려나갑니다. 물론 입력과 출력 값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입력과 아웃풋 사이즈는 여기서 픽스 되겠죠. 하지만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의 깊이와 넓이 등은 이때 계속해서 오버피팅이 될 때까지 늘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확인을 하죠? 밸리데이션 셋의 로스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지만 트레이닝 셋은 여전히 낮아지고 있을 때 트레이닝 셋의 로스는 여전히 낮아지고 있을 때가 오버피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다뤘던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들을 사용하여 아키텍처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드랍아웃이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가 오버피팅 될 때까지 또 깊고 넓게 확장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해주고 강화해주고 이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반복하다 보면 좋은 성능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을 마치고요. 간단하게 이론을 마치고요.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파이토치 오늘 필요한 것들을 일단 임포트 하고요. 자,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야죠. 보시면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만 있었어요. 이렇게 X 트레인, Y 트레인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테스트, Y 테스트가 있죠. 자, 보시면 X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X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m개의 샘플이 각각 3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1D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Y 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네요. 원합 벡터의 인덱스들을 m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야 됩니다. 요 3개, 요 3이라는 숫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X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m 프라임의 3개 그리고 Y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m 프라임 개의 원합 벡터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3개인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같은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데이터라는 것은 그 값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분포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에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모델에 적용을 해보죠. 마찬가지로 NN 모듈을 상속받고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안에는 여전히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만 있네요. 3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1D 벡터를 받아서 3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1D 벡터로 리턴을 해주고요. 그래서 x를 입력으로 받아서 self.linear로 통과시키죠. 요 x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이러한 사이즈가 돼 있을 거고요. 이것이 다시 똑같이 요 3이 요 3이 되겠죠. 요 3이 요 3이고요. 그래서 모델을 선언을 하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훈련할 겁니다. 뭐를? 모델의 파라미터를 러닝 레이트 0.1 해가지고. 그래서 훈련을 하도록 트레인하는 함수를 짰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와 모델을 넘겨주고요. 훈련 데이터를 받았죠. 그래서 에폭 20번에 대해서 훈련을 하죠. 프리딕션을 뱉었네요. X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즈일 거고요. 프리딕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즈가 나왔겠죠.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션과 y 트레인을 얼마나 같은지를 보죠. y 트레인은 원합 벡터의 인덱스니까요. 그래서 백 프로파게이션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는 함수도 짰네요. 테스트하는 함수도 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델의 테스트 셋에 통과시키죠. 여기서도 테스트 셋은 이러한 사이즈였던 게 기억하실 거고요. 프리딕션, 요번 프리딕션 값도 여전히 같은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predicted class를 뽑아내죠. max 함수를 통해서요. 이 max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첫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correct count를 구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보죠. 실제 정답과 얼마나 비슷한지. 네. 그래서 맞은 개수와 이것은 어큐러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로스 값을 프린트 해주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에폭이 지나가면 우리는 maximum likely estimation을 통해서 로스 값이 점점 떨어져서 최적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X 트레인을 Y 트레인과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잘 설명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찾아지고 있는 것이죠. 파라미터 세타가 찾아지고 있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Maximum Likely Estimation을 통해서. 그런데 이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테스트 셋에 대해서 똑같은 걸 수행을 해 보았을 때 우리는 로스 값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트레이닝 로스 이렇게 떨어졌지만 테스트 로스가 이미 올라가 버린 상황이 발생을 했나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서 픽을 했을 때는 요 에폭에서 세타를 픽을 했을 때는 이미 오버피팅이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아까 Maximum Likely Estimation을 어떻게 최적화한다고 했죠? 바로 Gradient Descent를 통해서 하죠. Gradient Descent 수식은 어떻게 되나요? Gradient Descent는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 로스 함수 값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세타를 업데이트하죠. 이때 보시면 여기에 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닝 레이트가 되겠죠.
이게 바로 러닝 레이트가 되겠죠. 즉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을 때는 요 알파 값이 크다면 많이 배울 것이고요. 그레디언트가 작을 때도 알파 값이 그레디언트가 클 때도 다시 시작 이 그레디언트 값이 작을 때 러닝 레이트가 크다면 여전히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레디언트가 클 때 그레디언트가 작으면 조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를 조절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 속도 및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이런 예제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러닝 레이트가 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바로 우리의 로스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방향은 이쪽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걸 알 텐데요. 근데 이 알파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더 크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갈 것이고요. 즉 이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너무 큰 러닝 레이트로 인해서 발산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훈련을 진행해 보면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클 때는 이 코스트의 수치가 굉장히 커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실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로스 함수는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겁니다. 컨벡스하진 않을 건데요. 하지만 어쨌든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발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가면서 요 점에 다다르고 싶은데 알파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거의 진전이 없을 겁니다.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거의 안 움직이는 바람에 이 로스의 값이 거의 변화가 없을 수 있죠. 실제로 작은 러닝 레이트를 가졌을 때 훈련을 진행해 보면 코스트의 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닝 레이트를 잘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러닝 레이트는 사실 데이터와 모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값을 사용해라 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와 같이 0.1과 같은 값을 사용했을 때 너무 느리다든지 학습이 아니면 발산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이 러닝 레이트를 늘리거나 줄이는 형태로 해서 최적의 러닝 레이트 값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숫자로 시작해서 발산하면 작게, 줄어들지 않으면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적절한 숫자라는 것은 뭐 보통 0.1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딥러닝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1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잘 줄어드는 것이 있겠죠. 이 0.1이 지금 최적의 값이라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어떤 예를 들어서 0.2를 썼을 땐 더 빨리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0.1을 쓰는 순간 발산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미리 좀 학습하기 쉽도록 바꿔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X트레인과 Y트레인이 있는데, 그래서 X트레인은 보면은 여전히 M개의 샘플이 3000원이고 Y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M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보아하니 값이 리그레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클래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 실제 요 값이 가까워지도록 훈련을 해줘야겠죠. 이때는 민스퀘어 에러 값을 쓰게 될 텐데요. 줄여서 MSE로스라고 하죠. 이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학습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방식은 스탠다다이제이션이죠. 즉 여기서 사용한 방식은 스탠다다이제이션입니다. 즉 정규 분포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뮤와 시그마를 구해서 정규 분포의 그 값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토치를 통해서 뮤와 시그마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값을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했더니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트레이닝 셋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면 NN 모듈을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여기에는 3개 차원의 입력을 받아서 3개 엘리멘트를 받아서 하나의 엘리멘트를 뱉어주도록 하는 리니어 레이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언을 해주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고 러닝 레이트는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포크는 20번이 될 거고요. 그래서 X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M의 3이 될 것이고 prediction M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MSE 로스를 사용해서 리그레션을 수행을 하죠. prediction과 Ytrain에 대해서 그 차이,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죠. 에포크가 진행되면 값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좀 더 어려움을 최적화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냐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Ytrain의 사이즈가 어땠죠? 단순히 하나의 값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Ytrain이
두 차원의 두 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벡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값을 봤더니 여기는 첫 번째 칼럼의 값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1999, 1010 이런 식으로 있고요. 두 번째 칼럼의 값은 0.1, 0.2,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값이었다고 쳐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Y트레인을 배우도록 Y트레인을 예측할 수 있도록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면 이때 그냥 전처리 없이 MSE를 사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는 요 칼럼, 요 큰 값에만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요 값은 어차피 작거든요. 줄일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요 값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 첫 번째 컬럼의 값을 학습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전처리를 수행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값으로 똑같은 범위의 값으로 바뀌겠죠. 이 뮤와 시그마에 따라서 어떤 비슷한 값의 범위로 바뀔 것이고 뉴럴 네트워크는 동등하게 이 둘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단순히 뉴럴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잘 코딩을 잘 해서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데이터의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성질, 형태를 파악을 하고 이와 같이 전처리를 해주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최적화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으면 어쨌든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